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어넷 이상로입니다. 자, 모처럼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방향성이 없이 또 좀 조정세를 좀 나타내면서 걱정이 또 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힘내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옆에 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이라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께 많은 지식을 또 공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도움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 또 알차게 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니 델런 의장,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철강주, 그리고 경기 회복 관련된 모멘텀이 불고 있죠. 그 모멘텀 언제까지 이어갈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런 내용들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그 내용분들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시장을 또 쉽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여유있게 또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면서 좀 편안한 방송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방송을 공부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 경제라는 것이 외운다고 해서 외우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산수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탁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와 비슷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수학이나 산수는 0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경제는 1 더하기 1은 2와 가까운 수가 된다. 가끔씩은 1 더하기 1을 했는데도 0이 나올 때도 있다. 그런 답들을 유출을 해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서 그에 따른 확률 높은 정답에 가깝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하기보다 이해를 하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이해를 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고,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네 델런 얘기부터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자네 델런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FOMC 의장을 할 때도 이때 이 자네 델런이 상당히 좋았죠. 사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꾸준한 우상향을 나타내는 부분이 잘 없었습니다. 우상향 나타냈던 적이 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 시기가 누가 부임했던 시기냐, 바로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자네 델런이 부임을 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이 자네 델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시기를 2013년도부터 길게 놓고 한번 봤을 때, 자, 우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2010년도, 11년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요? 참 들었다가 빠졌다, 그죠? 들었다가 훅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자, 2012년도는요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야, 말 박스권이 이루어졌다, 그죠? 2013년도는 마찬가지로 2013년도도 이런 박스권을 이루는 한 1년이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또 박스권이 이루어졌어요. 2015년도는 전강 후 약에 대한 움직임으로 시장이 또 마감을 하는 모습. 하지만 2016년도는 달랐습니다. 2016년도는 시가가 저가였고 결국에는 이 시가 대비해서 그 자리보다 좀 더 우상향해서 마감하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연도가 바로 2017년도인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1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반대로 2018년도는 1년 동안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여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네들 런, 여기 이후는 제롬 파월이었죠. 제롬 파월이 등장하면서부터 점진적 금리 인상 시대가 열립니다. 금리 인상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박스권, 대신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다들 자네들은 상당 부분 그리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이 전문가로서 자네들은 의장의 그런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은 가히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자네들런이 등장하면 시장은 좋아진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자네들런이 오히려 우리한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요. 앨런 차기 재무장관, 경기부양책이 최우선이다, 경기를 살려야 된다. 자, 금리는 최저로 크게 행동을 해야 된다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1년도 1월 19일이에요. 자, 2021년도 1월 19일 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금리는 역사적인 최저점이다. 국가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불평등에 대한 완화 및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경제를 재건해야 된다. 자, 재무부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규제를 강화를 하는 대신 기후변화 및 시스템을 위한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시장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던 것이 바로 자넷 앨런이었어요. 그게 1월 19일이었는데 지금 어제 보도한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어제 했던 얘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넷 앨런 의장이 나와서 미래경제 서밋 행사에서 출연했던 이 자넷 앨런이 했던 얘기가, 자,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야 똥이야. 상당히 시장에는 악재로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이 빠져버렸고, 그 다음날 이제 수습을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수습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한번 실망했던 마음을 돌이켜 세우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이런 자넷 앨런 의장에 대한 수습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런 실망을 했을까? 저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의 경기가 부양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다수일 거라고 봐요. 실제로 주식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상당 부분 우호적인 부분으로 작년 코로나 대비해서 시장은 엄청난 상승을 해왔어요.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까지 주가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까지 현재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경기가 기대감에 올랐지만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라는 것,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숫자도 긍정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좋아졌는데 지금 시장은 이 자넷 앨런에 대한 금리 인상 발언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지금까지 좋아졌던 이유가 뭐예요? 초저금리를 유지를 해왔고 실업률이 높았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부양책을 3번 썼고 거기 일자리 정책까지 쓰면서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팍 달러를 막 뿌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뿌렸던 달러를 야 너무 좋아졌잖아, 과열됐다 이 말이야. 지금 과열됐다는 거예요. 과열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뭐야 이거, 회복도 아니고 과열됐다, 경기가 그 정도로 좋아? 그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아씨 뭐야, 과열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는 유동성을 줄이겠구나. 자, 시장의 대중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연준, 두 번째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연준. 지금 유동성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겁날만 하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정말 경기 회복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아야 우리가 너무 잘 나가서 걱정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돼서 걱정이야, 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은 반대로 너무 긍정적이니까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자, 이 두 번째 내용을 또 같이 한번 보면요, 제넷 옐런, 그는 과연 그럼 누구인가?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재정정책에 대한 결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자넷 옐런 말고 제롬 파월은 뭡니까? FOMC 의장이죠. 의장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넷 옐런과 제롬 파월은 둘 다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왜 제넷 옐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비중을 뒀었느냐? 제넷 옐런은 이 제롬 파월 전에 의장이었거든요. FOMC 의장 출신입니다. 상당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고 유태인이고요. 거기에 민주당원이기도 해요. 그만큼 증시에는 친증시 정책들을 많이 펼쳐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넷 옐런 전에가 누구였냐? 벤 버냉키예요. 벤 버냉키 8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에 따른 바톤을 곧장 제넷 옐런이 받으면서 초저금리를 더욱더 유지를 하고 양적 완화를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이, 미국장이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까지 이룩을 해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동성을 거둬들인다? 그때 2018년도 생각나는 거예요, 시장은. 야, 유동성 줄어들었을 때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그 걱정을 하는 거죠. 자, 밑에 나와죠. 2014년 2월달부터 2018년도 2월달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출신이다. FOMC 의장 출신이다. 자, 2004년도 6월달 2010년도까지 뭘 했었느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했다. 2010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2월달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시장은 그만큼 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진짜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 이제는 유동성을 줄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것을 잠깐 보시면요, 자,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우 증시인데요, 다우 증시가 2009년도의 바닥을, 리먼 브라더스 이후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꾸준하게 상승해 왔어요. 쉬지 않고 추세 상승을 따라 가지고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빠지고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추세 상승을 보여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스닥을 보더라도 어때요? 나스닥도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지금 올라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상승을 동반했던 결정적인
사람이 앞에는 벤 버냉키, 뒤에는 누구? 바로 자네트 옐런이었던 거예요. 자, 2018년도 2월 달에 우리가 제롬 파월이 부임하면서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보면 시장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하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박스권을 만들어 버려요. 1년, 2년 동안 2018년, 19년 동안 옆으로 막 행보를 했고 2019년 이후로 넘어가죠. 시장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시장은 현재 이 자네트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에 상당히 지금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네트 옐런이거든요. 시장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어떻게 보면 자네트 옐런이 이끌어왔던 시장이나 마찬가지는 정책적인 것들을 여기서 이제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수습이 될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쉽게 수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들 알고 있거든요. 아, 테이퍼링을 하면 어떡하지? 금리가 인상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다. 저는 시장이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을 또 이어서 같이 보면요. 자, 이 제롬 파월과 자네트 옐런과 제롬 파월, 이 두 명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실업률입니다. 고용률인데요. 둘 다 지금 추구하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완전한 고용. 완전한 고용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고용이 돼야지만 변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완전 고용이 되면 금리를 올립니다. 완전 고용이 되면 테이퍼링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실업률 지표인데, 실업률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월마다 발표를 해요. 우리가 이 2018년도 2월에 얼마였냐? 3%대까지 내려왔어요. 3%까지 내려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번에 5월 7일날 발표를 하는데요. 4월 거를. 자, 여기에서 만약에 6%대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볼 겁니다. 6% 밑으로 내려간다면. 반대로 6%보다 높게 발표한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6%보다 올라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고용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시장은 생각할 거고, 6% 밑으로 내려온다면 시장은 야, 이거 너무 고용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벗어났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백신도 잘 맞고 있잖아. 미국이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 얼마인지 37.5%예요. 우리나라 얼마인지 3.6%입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접종률이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지만 우리가 집단 면역을 70%로 따지거든요. 70%로 따졌다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절반이 지금 맞은 거예요. 심지어 도시 지역은 더욱더 높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은 정말 코로나 벗어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에까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확진자를 잠깐 추이를 잠깐 보면요. 자, 미국 확진자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미국 확진자. 자, 봅시다. 자, 신규로 확진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미국이 12월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듯 했지만, 유행이 다시 하는 듯 했지만 다시 또 줄고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아직까지 얼마입니까? 49,000명씩 나와요. 49,000명 나옵니다. 자, 거기에 백신 접종은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지금.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지금은 확실히 백신을 접종하면 할수록 확진자는 줄어든다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거죠. 지금. 그냥 지금은 미국은 실업률까지도 상당히 낮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려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나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막으려고 했지만 안 막히죠. 왜냐하면 이건 경제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 관련된 섹터군들, 업종군들이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움직임을 좀 봤다면,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철강, 화학, 금속, 기계, 조선, 그죠? 항공, 정유, 금융, 뭐 이쪽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오늘도 수급을 잠깐만 같이 보면요, 외국인들이 그쪽 섹터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수세가 또 유입됐죠. 오늘 외국인들이 대부분 화학, 금융, 운수창고, 중형주, 철강금속, 유통, 소형주, 보험, 은행, 증권, 통신. 하지만 매도를 보면 전기전자, 대형주, 의약품, 서비스업, 운수장비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을 안 산다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가 나타났지만, 매수는 어디 쪽에서 했다? 경기 회복 관련된 모멘텀을 보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보인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차익 매물이 오늘도 어떻다? 나타나는 움직임이었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철강 관련 종목군들이 왜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느냐. 자, 최근에 이 철강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 포스코를 봐야겠죠. 자, 포스코가 움직이는 것이, 자, 사실 이제 우리가 포스코가 정말 뭐랄까 이제 13만원대까지 이제 빠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았고, 옛날처럼 이런, 사실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기초산업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초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뭔가에 대한 국가 제반 사업이 있어야지만 상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뭐 중동에서 다시 한번 개발 바람이 불다든지, 또는 대규모 뭐 철도 공단을 깐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뭔가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가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그 정도 수요 자체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붐도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왜 포스코가 예전에 북한 관련된 종목이라고 엮였을까? 결국 북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프라를 엄청나게 구축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에요.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초산업군 관련된 종목군들이 북한 관련된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큰 그림에서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이 월봉인데, 자, 월봉상 우리가 2007년도에 76만 5천의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꾸준하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경기 사이클로 따졌을 때 우리가 약 4년에서 6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한번 올라오면 한 4년에서 6년 정도 올라온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지면 이게 한 4년에서 6년 정도 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면 한 4년, 6년 정도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지금 포스코는 2009년도에 고점을 한 번 더 찍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금 하락만 했어요. 딱 여기에서 지금 2009년도 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것은 뭐예요? 딱 경기적인 사이클에 맞춰서 반등이 나왔었지만, 이 반등 이후에 오히려 한 번 더 또 빠져버렸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좀 더 강하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이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빠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반등 파동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이 좀 꼬이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철강 업종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까지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철강 넘어왔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철강 업종 계속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 얘네들이 매출액을 보더라도,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10%가 매출이 늘었고, 자, 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10% 늘었어요. 자, 이렇게 느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영업이익 마진 같은 경우에 전기 대비해서는 100%, 전년 대비해서는 130%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가를 10,000원에 팔던 거를 현재는 23,300원에 판다, 23,000원에 판다 이 말이죠. 왜? 130%더 늘었으니까 그만큼 마진을 더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늘고 마진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파이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산업군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가 크게 늘은 것은 아니랐다는 거예요. 대신에 마진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한마디로 철강 관련된 가격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납품했던 가격보다 지금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를 이뤘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이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런 철강이라든지 조강 생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국가인데, 중국이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똑같이 나와있던 이 파이에서 중국이 줄였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포스코가 늘리는 과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지금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고, 자, 그러면 중국은 갑자기 왜 지금 현재 철강에 대한 조강 생산량을 왜 이렇게 현재는 줄였느냐, 왜 줄였느냐? 자, 중국은 이 뭐랄까요, 이제 중국도 이제 녹색 성장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 대한 영향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야, 이 중국은 참 정말 뭐랄까, 이제 무식하다, 뭐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넘어오는 가장 큰 것이, 얘네들은 뭐 녹색 성장도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 딴에는 합니다. 조금씩. 거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조강 생산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철강을 생산을 하면 거대 이제 고로가 있죠. 거기서 이제 불을 내면서 그렇게 녹여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주주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가스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줄임으로써, 그러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생산량을 줄이면서 좀 더 이런 탄소에 대한 저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포스코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을 봤을 때,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이라든지 또는 뭐 세아베스틸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움직임 좋았던 현대 비엔지 스틸, 그리고 우리가 공유했던 한국선제, 이런 종목군들이, 뭐 한국선제는 얼마 전에 상한가도 왔죠. 그렇게 이제 좋은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 포스코가 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철강 업황 전체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LG화학에 대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조 4천억이 나타났을 때, 우리 LG화학이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LG화학을 물론 올랐지만 그 외적인 화학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들도 대부분 다 같이 올랐거든요. 같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LG화학에 대한 실적을 보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결국 석화 기업들은
유가에 대한 상승과 스프레드에 대한 마진 개선이 주가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LG화학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유가도 좋았고 스프레드도 확대되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여타의 다른 기업들, 화학업종의 섹터군들도 대부분 다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포스코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인 발표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포스코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5월달에 실적 발표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어요? 코스닥에 있죠. 코스피의 중소형주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5월달 실적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한다? 주가의 우상향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올려내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포스코에 대한 부분 실적을 같이 한번 봤었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요걸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매출이 늘어왔고, 그럼 이렇게 매출이 늘어왔던 것이 바로 마진에 대한 개선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철강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더라도 2018년도에 여기 뭐지,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죠. 뭔가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자, 우리가 아까 포스코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2016년, 17년, 18년까지는 그래도 일부 반등이 나왔죠. 자, 여기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에 죽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데, 이것도 가격적인 상승이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에 대한 움직임, 자, 현대제철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현대제철도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쫙 흘러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야베스틸 똑같죠?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고, 한국선제, 자, 이런 종목들도 우상향으로 돌려내고, 현대비엔지스틸, 그죠? 동국제가 어때요? 대부분 다 우상향 붙이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돌려봤던 종목군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여기 굵은 선이 125일선이라고 합니다. 125일선. 근데 이런 대부분 다 이런 종목군들이 125일선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125일선을 돌파를 해서 좀 더 시세를 내고 있어요. 현재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 이 시세를 지금 붙여가지고 넘기고 있는 자리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그 자리로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125일선은 뭐냐? 바로 10년간의 평균 종가예요. 10년 동안의 평균 종가라는 것은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했을 때 10년 전보다 지금이 좋다 나쁘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밑에 있다. 그럼 과하게 빠져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다?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은 2010년도에 대한 시장보다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10년간의 평균 종가선을 돌파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제철이 주가가 빠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거라 보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6월달까지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중국이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전반기 같은 경우에 정책에 대한 변화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렇다 보니 현재 국내에 대한 이런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결국에는 철강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금속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도 같이 보이면서 우리가 고려아연 같은 종목군들도 추세를 또 한 번 더 돌려내죠.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을 대형주도
중소형주도 개별주들도 우상향으로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산 가치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지금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PBR로 따져본다면 얼마입니까? 0.5배 수준이에요. 0.5배 수준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본인의 자산에 대한 부분, 주당 순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1이라면 청산할 때 1년 동안에 대한 그간에서 복구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금 1이 채 안 된다는 것은 1년 안에 모든 것이 복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세아베스틸 같은 0.5, 자, 그리고 현대제철이 0.4, 자, 포스코가 얼마? 0.7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건설주가 이랬죠. 자, GS건설이 0.8, 자, 현대건설 0.8.5,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이제 세아베스틸 봤던 세아베스틸이 0.56.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 바닥에 내려갔을 때 얼마였냐? 포스코 얼마였습니까? 0.3 수준이었어요. 0.34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청산가치적인 부분 자체도 부각을 받으면서 첫 번째 파동이 드러났다면, 지금은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를 또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안에 다시 한 번 더 내용들을 좀 본다면, 자, 조광 생산량 같은 경우 영향을 미친다 했죠. 결국엔 중국에 대한 조광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 철강 가격 변화를 보더라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상향으로 가격이 대부분 다 올라가요. 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남는 것이 어떻다? 많아진다. 마진폭이 개선되고 있다. 기업들은 뭘 먹고 사는 기업들이에요? 바로 마진, 바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래 현재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 주가에 대한 변화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도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많이 기록했던 것들이 바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는데, 자,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자,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유입됐던 것이 뭐다? 바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본다면, 자, 오늘 시장에서 자, 종목군으로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샀던 것이, 자, 가장 많이 샀던 것이 금호석유, LG화학, 포스코 순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화학주, 경기회복 관련주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20일만 딱 떼보자고. 1개월 동안 많이 샀던 기업들을 보면 자, 보세요.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마찬가지 포스코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수세가 유입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도 지금 여기까지 주가는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자, 대표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지금 포스코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요. 어때요?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5%를 또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규적인 매수는, 저는 신규 매수는 조금 보류하자. 오히려 여기서 조금 빠지면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사야 돼요? 바로 매집 가격대에 사는 거예요. 매집 가격대에 사야 됩니다. 항상 빠져있는 종목, 그리고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해야지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했죠. 우리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공략했던 것은 얼마였어요?
25,000원대 공략을 했던 기업이에요. 자, 방송 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2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PBR 밴드가 얼마나 했죠? 0.28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 이후에 현재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이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개별적인 중소형주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포스코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같이 들썩들썩거렸던 게 뭐예요? 포스코 관련된 종목군들, 유통과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들썩들썩 함께 움직였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삼연철강 좀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인데요.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자, 여기에 있는 업체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윈스틸, 삼연철강, 태창철강, 문배철강, 부국철강, 동양에스텍, 자, 대동스틸. 자, 한 개씩 볼게요. 자, 삼연철강 어때요? 아, 어느 순간에 포스코보다 더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이런 게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125일선 돌파하면서 시세가 강하게 붙어. 문배철강 똑같은 움직임이에요.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자, 우리가 낮에 방송할 때 2번 했죠. 문배철강도 강하게 꾸준하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동양에스텍 똑같은 움직임이죠. 2배 이상 강하게 올랐죠. 대동스틸, 야, 대동스틸 아직까지도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럼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꼬꾸라질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좀 더 우상향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부국철강, 자, 부국철강도 아직도 많은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에요. 변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여기에서 뭐 2배 이상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미 얘가 대장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강한 시세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대신 업황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안 올랐던 종목군들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이걸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이 충분히 어떻게 한다? 가능한 구간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또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선제나 이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의 시세를 냈거든요. 상한까지 가면서 올라왔는데, 자, 요런 기업들도 우리가 요 공략에서 이제 먹었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주철강 같은 경우에도 선철하고 고철로 만들어내는 건데 주주로 시켜서 이제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선철에 대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한국주철 같은 경우에도 국가지자체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가격 상승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진을 확대시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주가에 대한 변화가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노후 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들썩들썩거렸던 주가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노후 수도관 교체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직접적인 가격 단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 지금 전체적인 철강 가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볼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보면 시장이 올라가거나 전반적인 뭐랄까 이제 섹터군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막 넘어가는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저희의 원칙과 기준은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매집 가격대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매수하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뒤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미 2배, 3배씩 오른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또는 주린이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이미 선점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깔끔하게 있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 철강, 업황은 쉽게 꺾이진 않는다. 경기 회복 모멘텀도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화학업황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께 경기 회복된 관련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자네트 옐런 의장, 과거 의장이었죠. 그리고 현재 재무부 장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과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걸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자네트 옐런 관련해 가지고 꾸준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우려감을 또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자네트 옐런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기간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나온다면 언제쯤 가능할까? 일단 우리가 미국 2021년도 미국 FOMC 회의 일정을 같이 한번 보면요. 자, 1월 26일과 27일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까지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언제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6월 15일과 16일.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 또 별표돼 있죠. 별표돼 있습니다. 자, 별표는 뭐라고요? 별표는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할 때가 바로 이 별표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할 시기니까 그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5월 7일 날 발표하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또는 올라간다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6월 15일과 16일날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전망을 발표할 건데, 그때에 대한 멘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 금리에 대한 결정할 때 뭐 점도표에 대한 부분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11월달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항상 미국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인상을 하거나 또는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에 대한 변화를 보여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내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지금 7월 15일,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얘기할 때는 11월 25일 날 금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미국이 6월달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7월달보다는 8월달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결정 회의가 뭐 매달마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날짜에만 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별표를 아까 전에 쳐놨던 쪽에서는 우리가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하는 달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이 또 한 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나스닥이 지금 머리가 조금 이렇게 꺾여서 내려왔어요. 꺾여서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우상향을 다시 한번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하나씩 보시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까지 신고가를 가던 종목이 지금 꺾여가지고 지금 좀 많이 내려왔고요. 자, 4월 27일 고점을 필두로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페이스북 4월 29일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현재까지 좀 빠져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들이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4월 30일 이후에 주가가 최근에 조금 빠져서 내려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는 모습들인데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4월 10일 날 고점 찍고 내려왔던 상황이고요. 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보면 4월 11일 고점 찍고 많이 빠졌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도 이제 전기전자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를 최근에 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과연 다시 한번 더 9만원대 아니 10만원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15만원대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뭐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안 올라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저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은 소요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이 SK하이닉스부터 같이 한번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15만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15만원대에 대한 봉을 하나 찍고 쌍봉 형태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빠져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7만원대를 저가로 찍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현재까지 15만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2배 이상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만원을 매집 가격으로 본다면 15만원은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런 거래량들은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함께 섞여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냥 무작정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단에 있는 이런 12만원대 12만원, 12만 5천원,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갭을 보였던 12만원 선, 여기에서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12만 5천원에서 12만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격 단가를 조금 낮춰볼 것 같아요. 가격 단가를 낮춰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등 파동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여기 앞에 있던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 더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졌느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가지만 우리에게는 또 시간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올라간다, 대신 언제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빠졌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이거라도 팔아서 빨리 LG화학 갈아타야 되느냐, 포스코 갈아타야 되느냐, 화학주 살까요, 철강주 지금에 살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게 또다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나쁘지 않다면 다음 파동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더 한번 들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횡성전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적인 매도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파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렇게 이제 움직일 때는 급등이나 급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도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하락을 할 때도 이렇게 움직여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반작용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정작용도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오르다 보니 그에 따른 현재는 소화 과정을 하고 있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9만원 이상까지 다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 비수기를 조금 넘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다가오는 3분기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만에 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만원대가 깨져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또는 이제 신규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은, 처음으로 또 주식에 들어왔던 분들은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에 대해서도 접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주식은 부동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건물을 샀다 이러면 다들 칭찬하죠. 잘했다, 부럽다, 뭐 이래 됩니다. 그걸 얼마에 샀던 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강남에 샀다, 가격도 올라가니까 좋겠다, 야 부럽네. 자, 하지만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 샀다, 잘했다 안 하고, 삼성전자 샀다 하면 곧장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얼마에 샀냐? 내가 현대차 샀다, 얼마에 샀는데? SK하이닉스 샀다, 얼마에 샀는데? 이렇게 먼저 물어보죠. 종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저희 가족분들 안에서도 저희가 코로나 때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대차를 8만원에 사신 분도 계시고 삼성전자를 45,000원, 43,000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런 4만원대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최근에 오신 분들은 95,000원, 9만원, SK하이닉스 14만원, 15만원 이런 가격대에 분포하고 계실 건데,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런 가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45,000원, 43,000원에 들고 있다면 과연 삼성전자 7만원까지 빠졌을 때 매도를 할까? 저는 만약에 4만원에 들고 있다면 매도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좀 더 길게 들고 가볼 것 같아요. 왜냐? 대형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을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9만원에 들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7만원까지 빠진다. 그럼 그 손실률이 크단 말이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대형주는 어떻게 사야 된다? 저렴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언론에서 매스컴을 많이 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종목을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 아니죠, 이번주 화요일날 공개방송을 통해서 할 때 대형주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3가지 종목이 다들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만큼 저는 항상 그런 가격을 좀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주식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즐기면서 살아남는 주식 투자를 또 할 수 있지 않나. 정말 주식으로 투잡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가격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가까이 이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되죠. 항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따로 이 원의 채널 말고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또 채널이 있습니다. 그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매일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추천주까지도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꿀팁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자, 척척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시장에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